네, 한국 지배구조의 현황과 당면 과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상장기업의 95%의 대주주가 존재하고요. 그 대주주들이 직간접적으로 경영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일컬어 가족 경영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영국의 경우 10%, 캐나다가 25%, 미국 경우에 가족 경영 시스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유럽은 한 70% 되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한국의 경우에 가족 경영의 그 비중이 굉장히 높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가족 경영은 나름대로 대주주가 존재하는 가족 경영은 나름대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장기적인 안목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대표적인 경우 우리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LG의 구 본무 회장은요, 배터리 산업이 향후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지난 20년간 배터리 산업에 엄청난 투자를 했죠. 수천억의 적자를 보고 주위에서 이제 사업을 접자 이렇게 만류도 많이 했지만 뚝심 있게 밀고 나갔고 결국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세계 최대의 1, 2위를 다투는 세계적인 배터리 기업이 됐죠. 전문 경영인들이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과연 그런 투자를 할 수 있었을까?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문 경영인들은 일반적으로 임기가 짧죠. 그러다 보니까 임기 내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꾸준히 적자를 기록하는 사업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것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그 가족 경영은요 장기적인 안목을 통해서 혁신을 창출하는 데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도 있죠. 대표적인 단점이 인트렌치먼트라고 경영 고착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능력도 없는 경영인이 경영인의 자리를 꿰차고 견제 불가능한 힘과 권한을 보유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아무리 그런 사익 추구와 무능력을 보여도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견제하거나 해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1997년, 8년에 아시아의 경제 위기가 닥쳤죠. 한국도 이제 IMF 구제금융을 받는 그런 위기를 겪었는데 당시에 이제 한국 재벌 기업들이 많이 도산했어요. 그럴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 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 아니었겠나 하는 이제 분석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유 경영인의 대리인 문제가 꽤 심각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한국의 주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요. 한국의 주가가 우리와 유사한 수준의 국가의 경쟁 국가의 20에서 40보다 20에서 40% 정도 낮다. 이제 그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인데요. 이렇게 한국의 기업의 주가들이 전반적으로 낮은 이유는 이 소유 경영인들의 이런 대리인 문제에서 비롯된 투명성과 책임성의 부족이 한 원인이다라는 이제 그 평가가 있었죠. 자, 한국에서도 이런 지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1999년에 사회이사 제도를 도입을 해서요. 이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고 투명한 이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 노력을 했죠. 실제로 자산이 2조 이상 되는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이사가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거나 혹은 사회이사가 3명 이상 되어야 되는 그런 규정이 도입됐고요. 또 이제 자산 2조 이상의 상장 기업의 경우에 내부 감사 기구로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 의무조항이 됐죠. 그런데 이 감사위원회에서는요, 사회이사가 총 그 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물론 미국에서는 좀 더 엄격하게 이 감사위원회 규정이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요. 모든 상장 회사의 경우에 모든 상장 회사에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자, 또 2020년 12년 12월에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이 개정되었죠. 대표적으로 이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소수 주주권의 개선, 그 다음에 다중대표 소송제가 이제 도입이 됐는데요.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뭐 이런 겁니다. 그 전에도 감사를 경영인을 견제할 수 있는 감사를 선출할 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은 최대 3%로 제한이 됐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 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지분의 3% 내에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죠. 그런데 사실 그런 제도가 무용지물이었던 것이 감사위원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후보가 이사가 되어야 돼요. 이사가 된 다음에 감사로 선출될 수 있는데 이사가 될 때는 그 단계에서는 그 최대 주주의 의결권에 제한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한테 좀 자신과 좀 가깝지 않거나 좀 불편한 사람을 감사위원으로 선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감사위원은 이사에서 분리해서 선출하자. 자, 그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향후의 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뭐니 해도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이사회의 감시 기능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 기업 지배 구조원의 어떤 제안에 따르면 사회 이사가 한 50%는 돼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전체 이사의 39%가 이제 사회 이사입니다. 아직 그런 기준에 모자라고 있죠. 그러고 또 두 번째 문제는요. 사회이사를 추천하고 지명하는 것이 내부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회이사가 만약에 사회이사에 의해서 추천된다고 하면 그 이사회의 독립성이 더 보장이 될 텐데 경영진이 자신이 아는 지인을 사회이사로 추천하고 지명하는 것은 이런 이사회의 독립성에 도움이 되지 않겠죠. 세 번째는요. 사회이사의 역할의 문제인데요. 경영 감시 역할과 자문 역할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거죠. 우리나라 그 이사회에서요. 그 반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 그런가? 아무리 사회이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이사들이 경영진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사례가 많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요. 사회이사의 연임을 무기로 사회이사의 역할을 무력화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또 하나의 문제는요. 우리나라의 경우 이 사회이사들 대부분이 직접 경영에 참여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데 있어요. 사회이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요. 국내의 경우 이제 교수님들, 또 전직 관료들, 그리고 뭐 변호사, 전직 법조인 이런 분들이 주로 사회이사를 맡고 있는데요. 대부분 직접 기업을 경영한 현장 경험이 부족하죠. 그런데 이제 외국의 경우에는 사회이사의 대부분이 사실은 전현직 경영인 출신입니다. 심지어 현직 경영인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사회이사로 유니클로의 회장이 소프트뱅크의 이제 사회이사로 활동을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죠. 그런 것들이 좀 더 확대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과제는요. 이제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전환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주주뿐 아니라 회사를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해서 좀 더 힘을 써야 된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요. 먼저 2020년에 다보스 포럼의 성명을 한번 보실까요? 자, 기업의 목적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공유하는 지속적인 가치 창출에 그들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성명을 내죠.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기업의 목적은 가치 창출이다. 다시 말해 이윤 창출인데 그 이윤 창출 과정에 주주뿐 아니라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자. 그리고 창출된 가치를 창출된 이윤을 그들과 공유하자.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보다 1년 앞서 2019년에 미국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도 주주 자본주의 종식에 대한 선언을 합니다.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은요, 미국의 주요 180개 기업들의 CEO 모임입니다. 사실 미국이란 나라가 주주 자본주의의 종주국인데 거기에 대표적인 CEO들께서 이렇게 연대해서 주주 자본주의 종식에 대한 선언을 발표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주주 가치가 기업이 추구하는 단 하나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도모하고 싶다면 또 그것을 통해서 주주한테 지속 가능한 이윤을 창출하고 싶다면 이제 기업은 기업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정한 대우를 해주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힘써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선언이 왜 나오게 됐는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서의 전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는요. 저성장, 고실업입니다. 실업이 많아지면요. 중산층이 붕괴되죠. 중산층이 몰락합니다. 자, 그러면 기업들이 판매하는 많은 제품들은요. 사실 중산층들의 구매력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런 중산층이 몰락하게 되면은요. 기업은 더 이상 자신의 제품을 판매할 데가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기업은 생존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죠. 그러다 보니 이제 기업들은 이제는 주주가치뿐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고객이라든가 지역사회, 공급업체 모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그들의 구매력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겠다. 자, 그들의 이런 웰빙을 도와서 그들이 우리의 미래 고객으로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그것이 기업이 앞으로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자, 그렇게 본 것이죠. 사실 그래서 이런 지속 가능한 경영과 이윤 창출을 위해서 최근 들어서 이제 ESG 경영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사회의 책임을 다하고 그런 내용들을 지배 구조에 잘 담아야 되겠다. 자, 이런 것이 ESG 경영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한국 기업들도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SK 주식회사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SK 주식회사는 대표적으로 이런 지배구조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렇게 이사회 내에 인사위원회, ESG위원회, 또 감사위원회, 거버넌스위원회 등을 두면서요. 이에 관계자 자본주의의 요소를 좀 더 확대하고 있고 또 소액 주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보시면요. 인사위원회가 있는데요. 인사위원회에는 사회이사가 2명이고 사내이사는 1명이죠. 자, 이 인사위원회가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평가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신규 대표이사를 선임할 때 이 인사위원회가 후보를 확정할 수도 있고 또 임기 중에 대표이사 교체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할 수도 있답니다. 굉장한 변화라고 아니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들의 연봉이 적정한지 보수 금액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또 이제 ESG 위원회에서는요, 중장기 경영 전략과 투자에 있어서 반드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 기업은 반드시 ESG 위원회의 검증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투자안이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을 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최근 들어 한국 기업들도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주주를 보호하는 데 힘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이상 우리는 기업의 지배구조 사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기업의 이 지배구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 우위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데에도 아주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지배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